곁에 서서 서로 근황을 전하다가 나는 내일부터 작은 마케팅 회사에 출근한다고 말했다. 언니는 활짝 웃으면서 축하해 주었다. 그러더니 내가 몹시 긴장한 상태라는 걸 알아채고 깔깔 웃으며 놀려댔다. 맞다. 너 인생 첫 출근이지? 완전 떨리겠네? 나는 갑자기 매달리고 싶은 심정이 되어서 언니의 팔을 붙잡고 사회생활 선배로서 조언해줄 게 없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언니는 놀려대기를 멈추고 진지하게 고민하더니 말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너 자신을 프로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도 어디서 들은 얘긴데 난 도움이 됐거든. 신입이어도 난 아무것도 몰라, 난 초짜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프로야, 마음가짐을 그렇게 갖는 거지. 난 이 일을 프로답게 해낸다, 그런 자세로다가. 그때 언니가 무슨 말을 했어도 나는 황금처럼, 귀인의 귀띔처럼 받아들였을 것이다. 다음날 아침 출근하는 만원 지하철 안에서, 그리고 낯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나는 주무르 외듯 나는 프로다, 나는 프로다 중얼거리고 있었다. 잘 팔리는 문학회 시즌 3! 안녕하세요. 잘 팔리는 문학회 시즌 3 55화의 진행을 맡은 에디터 D 에디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릴게요. 오랜만에 녹음실을 찾은 이기 패널 주은지입니다. 와, 네, 저는 정말 오랜만에 녹음에 참여하게 된 이기 패널 김은빈입니다. 와. 저는 감기가 조금 더 나아서 온 3기 패널 이소원입니다. 네, 다시 인사드릴게요. 저 3기 패널 문준영입니다. 다시 또 뵙게 되네요. 3기 패널 이은빈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패널 여러분 모두 어떻게 지내셨어요? 소원 씨부터.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감기 나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네, 정말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링겔도 맞고 정말 나아서 예쁜 목소리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네, 준영 씨는요? 저는 저번 주에 녹음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날 정도로 되게 재밌게 해서 이번에도 되게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저는 주말에 줄넘기를 했어요. 그게 근황인가요? 아니, 평소에 운동을 안 하다가 아침에 그냥 누워있는 것보다 몸을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줄넘기를 하니까 되게 아침마당 같은 스타일의 오프닝인데요. 몸에 활기가 돌더라고요. 바른 어린이네요. 그다음에 은지 씨는요? 저는 그냥 개강을 해서 굉장히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제 이름만 안 불러주시네요. 저는 하려고 했는데 타이밍 놓쳤네요. 네, 저는 굉장히 피곤하네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로. 근데 녹음 이렇게 3기 분들이랑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되게 분위기가 색달라요. 뭔가 좀 더 굉장히 차분하다고 해야 하나. 너 이런 분위기는 처음입니다. 네, 저도 약간 지금 녹음을 시작하면서 놀라워요. 좀 각이 잡혀 있다고 해야 하나. 네, 그러네요. 색다르고 좋아요, 아주. 지금 다들 긴장해 있어서 그런가 봐요. 아직까지는. 본인들의 스타일로 밀고 나가면 되죠. 분명히 저희는 이 3기분들 면접을 볼 때 여러분들이 하나같이 다 우리는 팟캐스트를 재밌게 만들 것이다. 지금 이게 너무 재미없다. 약간 뭐 이렇게 악담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좀 톤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하셨었어요. 근데 세상 침울한가요? 녹음에 들어와 보니 침울하다기보다는 뭔가 정제되어 있는 느낌? 아직 이들이 아직 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네, 제 근황을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지난주 목요일에 팔당으로 잠깐 여행을 다녀왔어요. 제가 남부지방에서 자라서인지 풀이 막 파랗게 돋았을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불 붙이면 다 타버릴 것 같은 잔디밭이더라고요. 그래서 날벌레도 되게 많고 그래서 감상에 젖을 만한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호숫가 전망대 위에서 오늘 다룰 책이죠. 김세희의 가만한 나날을 읽었습니다. 어쩜 책 제목과도 참 들어맞던 게 호수 주변에 사람은커녕 개미 한 마리 없더라고요. 날이 흐리고 또 사방이 고요했거든요.
네. 저 아니 침울해지는 것 너무 같아요. 침울해지는 게 아니라 그 에세이 읊듯이 얘기해 주셔서 감성에 푹 젖을 수 있습니다. 네, 젖어주세요. 아까 한 마디가 좀 다르시네요. 네, 마저 할까요? 네, 맞아 합시다. 네, 저에게 가만한이란 형용사는요, 아무도 없는 고요한 어느 흐린 날의 교회 지형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패널 여러분들은 이 책의 제목이 있죠? 가만한이란 형용사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저부터 얘기해도 될까요? 네. 내가 계속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니? 갑자기? 갑자기? 진짜 근본 없다. 저는 꿋꿋하게. 저는 이 말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가만하다라는 형용사가 움직이지 않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생각난 것 같아요. 찾아보고 오셨나요? 네, 맞아요. 저도 처음에 이 소설 할 때 딱 제목 말씀해 주셔가지고 바로 네이버에 검색해봤어요. 네, 그래서 가만한이라는 형용사를 보니까 정말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너무 오반가요? 가만히 진짜였어요. 있기만 했는데? 아니, 그게 가만하다라는 말이 그게 아니라 가만한 쳐다보기만 나날 했는데? 하니까 뭔가 진짜 가만히 앉아서 읽어야 될 것 같고 약간 몸이 결박당하는 느낌? 좀 그 정도라고? 편안한 느낌이 들진 않았어요. 준영 씨는요? 그냥 가만한이라고 하니까 생각된 거는 그냥 조용하다라는 느낌이 있고 막 가만히 있고 정적. 준영 씨. 아니면 몸으로 준영 씨 부분 알까? 어차피 머리가 안 나와. 정적으로 만들어보는 준영 씨 씨부터. 잠시 잠들었어요. 은지 씨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저도 앞에서 나온 말이랑 동의해요. 그냥 딱 그런 의미로 느꼈어요. 은민 씨는요? 저도 가만히 있는 그냥 조용한 느낌? 근데 책을 읽고 나니까 그 가만히 그리 막 좋은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말이 나왔으면 싶었어요, 사실. 준영 씨 마저 말씀해 주시면. 네, 가만한이라고 했을 때 보통 조용하거나 그런 걸 생각하는데 저는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소설의 가만함도 그런 정적인 게 아니라 뭔가 가만히 있으면서도 무언가를 하는 걸 나타내는 느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잘판문 55화는요. 진짜 가해자는 누구인가? 가만했던 하루를 뒤바꾼 메시지. 김세희의 가만한 나날 첫 부분 낭독으로 열어보았습니다. 네, 제가 작가 소개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가만한 나날을 쓴 소설가 김세희는 1987년 목포에서 출생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원 서사창작과를 졸업했고요. 2015년 세계의 문학에 얕은 잠이 당선되며 등단했습니다. 2018년 가만한 나날로 제9회 젊은 작가상을 수상했고 동명의 단편집을 올해 2월 민음사에서 출간했습니다. 단편집 가만한 나날은 연애, 취직, 결혼 등 사회 초년생에게 막중한 가업이 되는 사건을 통과하는 인물들을 통해 그리는 사소하지만 특별한 사회생활 보고서이자 인간관계 관찰 일지입니다. 단편 가만한 나날의 주인공 26살 경진은 블로그 후기 마케팅이 주력인 광고 대행사에 입사합니다. M포털 블로그에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실제 후기인 듯 교묘하게 광고 글을 올리는 것이 그녀의 업무입니다. 채털리 부인이란 인물을 연기하며 블로그를 꾸며가던 어느 날 그녀는 쪽지 하나를 받는데요. 경진의 가만한 나날이 어떻게 될지 잘판문 패널들의 낭독을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희 가만한 나날 102페이지. 자, 이번엔 어떤 인물을 만들어 볼까? 한 선배가 자료를 한 장씩 나눠주었다.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30대 후반의 돌싱남. 큰 테마 아래 그가 구상한 인물의 라이프 스타일과 관심사가 정리되어 있었다. 친한 형을 모델로 만들어 본 인물이라고 했다. 그는 평일 출근 전에 한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주말엔 암벽 등반을 다니며 여름엔 서핑을 한다. 그는 형제가 몇 명일까? 즐겨 방문하는 커뮤니티는? 챙겨보는 예능 프로그램은 무엇일까? 팀장은 상상력을 강조했다. 그는 말하곤 했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다. 블로그를 광고글로 도배하는 방식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딱 보면 광고 느낌이 오는 리뷰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기계적인 문구 말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진짜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M포털은 블로그마다 등급을 매겼고 일정한 점수에 도달해 최적화 블로그가 되면 그때부터 게시글이 검색 결과의 상위에 올라갔다. 그러면 광고에 투입할 수 있었다.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었다. 팀장은 우리 신입들에게도 각자 1호기를 준비하라고 했다. 첫 블로그는 평생 기억에 남는 법이지. 잘 생각해서 준비해봐. 일주일 뒤 우리 세 사람은 회의실 테이블에 들러앉았다. 마지막으로 팀장이 들어왔다. 홍성식, 나보다 5살이 많았다. 의 인물은 홍대와 합정에 이어 당시 새로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기 시작한 망원동에 거주하는 30대 초반 힙스터 남자였다. 예린씨, 나와 동갑이었다. 는 뮤지컬을 비롯해 고급 문화 생활을 향유하고 배우의 출퇴근길까지 챙기는 등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문화산업의 일원으로 여기는 30대 중반 전문직 여성을 내세웠다. 그리고 내 차례였다. 홍성식은 내 자료를 건네받는 순간 피식 또는 그와 거의 흡사하게 들리는 짧은 소리를 뱉었다. 그가 나를 세상 물정 모르는 문과 출신 애송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고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그는 나를 거의 딱하다는 듯 바라보았다. 그러나 팀장은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 돌이켜보면 막 시작된 내 사회생활 이력에서 중대한 기점이 된 장면이었다. 채털리 부인이라는 말 오랜만에 듣네. 명작 중에 명작이지. 대학 때 이 소설을 원서로 읽었는데 말이야. 그날 그는 내 1호기 채털리 부인에 대해 말하기를 남편과 멀리 떨어져 살며 홀로 아이와 개를 키우는 콘셉트도 좋고 하루하루 능동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외유내강형의 성격도 좋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라고 조언했다. 이후 몇 차례 더 피드백을 거친 뒤 우리는 각자 계정을 하나씩 받았다. 작은 화분을 품에 안은 느낌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블로그를 시작하는 일반인들이 올릴 법한 짤막하지만 정성을 담은 자기소개 글을 작성하며 채털리 부인을 블로그계에 데뷔시켰다. 우리는 곧이어 리뷰 업무에도 투입되었다. 음식점의 비중이 높았다. 가게에서 매장 사진과 메뉴판, 맛깔스럽게 찍은 음식 사진을 보내주면 그걸 조합하고 배치해서 직접 가본 것처럼 후기를 작성했다. 광고주가 삽입해달라고 요청한 특정 문구를 자연스럽게 강조하는 요령도 생겼다. 내가 보기에 리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디테일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곧 깨달았다. 구체성이 리뷰의 생생함을 좌우했다. 직접 먹어본 것처럼, 직접 사용해본 것처럼. 업체에서 보내준 정보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이메일을 보내 추가로 요청했다.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지만 상관없었었다. 나는 더 잘해내고 싶었다.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프로라고 여겼으니까. 이 메뉴랑 이 메뉴의 차이가 뭔가요? 봉골레는 사진 다른 걸로 하나만 더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도 괜찮나? 싶을 때도 있었다. 병원이 제시한 문구를 넣어 사각턱을 절제했다는 후기를 작성할 때였다. 치아 교정, 라식 수술 체험 후기를 쓸 때도 그랬다. 이래도 되는 건가? 그러나 곧 그 감각도 사라졌다. 게다가 내가 지금껏 뭔가를 사고 찾을 때마다 검색해 참고했던 블로그 후기들도 죄다 업체를 통해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반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글이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되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맛집이나 병원처럼 사람들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일수록 그랬다. 많은 사람들이 자주 검색하고 참조하기 때문에 시장이 되는 것인데 시장이 되면 사람들이 원하는 진짜 정보는 닿지 않는 곳으로 밀려난다. 이것이 경제구나. 나는 세상의 이치를 목도한 사람처럼 약간의 경이로움과 체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낭독 듣고 왔습니다. 패널 여러분들 모두 블로그 후기와 관련된 경험 있으신가요? 본인이 블로그 원고를 써봤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광고 글을 보고 혹한 적이 있다든지. 네, 소원 씨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블로그를 그렇게 쓰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홍보용 글을 써본 적은 없어요. 근데 블로그 같은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정말 많이 혹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충동 구매를 정말 많이 하고, 그래서 제 집에는 이제 정말 쓰지 않는 그런 다이어트 약과 그런 다이어트용 그런 기구, 보통 이런 걸 많이 샀어요. 네, 그런 게 좀 널려 있는 편입니다. 다들 낚이는 편이신가요? 낚이는 편? 저는 낚여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준영 씨는 어떤가요? 저는 좀 다르게 상품과 관련된 후기는 별로 믿지 않는 편이에요. 그런데 보통 주변에서 식당을 찾게 된다 했을 때는 가장 먼저 뜨는 블로그 식당으로 좀 가려고 하는 편이었어요. 왜냐면 거기 사진들도 거긴 너무 예쁘게 찍고 인테리어도 너무 예쁘게 찍어서 약간 금방 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은빈 씨는? 저 말하시는 거죠? 여기 은빈이가 두 명이 있어요. 이은빈 씨와 김은빈 씨가 있는데 뭐 김은빈 씨가 앞으로 얼마나 더 녹음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저희 호칭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빈이 김빈이 어떤가요? 이빈이 김빈이로 할까요? 그럼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이기 김은빈이 김빈이, 여기 새로 오신 은빈 씨가 이빈이십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빈이 삼빈이로 할까요? 이빈이 삼빈이 더 헷갈려요. 혼란의 도가니예요. 혼란의 도가니. 김빈이 이빈이로 하죠. 김빈이 이빈이로 합시다. 김빈이의 차례였습니다. 네? 김빈이한테 질문을 한 거였습니다. 저요? 네. 김빈이요? 저는 요즘 꿈이 파워블로거예요. 왜냐면 돈 진짜 많이 벌어요. 네, 그게 지금도요? 네? 뭐라고요? 네, 저는 파워블로거가 되려고 요새 다시 블로그를 막 시작을 했는데, 와, 저는 그 블로거들이 공짜로 맛집 다니고 막 돈 받으면서 맛있는 거 먹고 돈 받으면서 뭐 새 상품 같은 거 쓰고 그런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진짜. 협찬. 와, 진짜 저는 유명한 사람이 돼서 협찬받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꿈이 생겨서 그래서 블로그를 아주 많은 사람들을 낚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낚으려고요? 새로운 정말. 발상. 그렇군요. 김빈이가 하시는 일이 여기 낭독한 부분과 별로 다르지가 않은. 그러네요. 좀 나쁜 사람인가요? 많은 후기를 좀 남기고 나빠요. 계시네요. 네. 당신 때문에 지금 준영 씨는 이렇게 맛집을 찾아가고 바로 넘어가요, 저는. 다이어트 약을 사게 오해하지 마세요. 아직 파워블로거가 아닙니다. 아니 협찬 받은 적 없잖아요. 블로그 다행히 3개예요. 그렇게까지 파워블로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미래 준영 수원 씨들에게 사과 한마디 하시죠. 네. 여러분, 일단 되지도 죄송합니다. 않았는데. 은지 씨는요? 저는 그 블로그를 진짜 많이 찾아보는데 블로그를 찾아보다 보니까 특정한 상품 같은 거는 진짜 똑같은 멘트들이 항상 나와요. 뭐 이거는 천연 뭐 성분 어쩌고를 사용했다든지 뭐 이렇게 딱 봐도 티나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맨 밑에 조그만 글씨로 정말 흐릿하게 이 원고는 소정의 원고를 받아서 뭐 쓰셨습니다 이런 게 다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블로그는 잘 믿지 못해가지고 유튜브를 봅니다. 유튜브를 보고 막 사요. 그리고 여행 같은 거 갈 때 유튜브도 협찬 받지 않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 제 생각에 그나마 덜하다고 생각해서 옮겨 타긴 했는데 뭐 좋은 습관은 아닌 것 같은데 여행 같은 데 갈 때는 이제 막 브이로그 이런 거 참고해가지고 막 일정을 짜고 식당을 막 예약하고 그러는 편입니다. 저는 일단 블로그 하면서 광고를 달았어요. 광고 달아서 수익이 어느 정도 받아봤고 저의 롤모델이시네요. 근데 클릭당 얼마 안 나와요. 저도 한 1,500원, 제 친구가 3,800원까지 벌어봤습니다. 아직 그 광고 하나예요? 네, 광고 사람한테 클릭하는 수에 따라서 광고 수익이 달라지고 광고의 형태에 따라도 다른데 그거는 제가 사석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쩝잘하진 않네요. 그렇죠. 그 유입량이 많아야 되고요. 아직도 롤모델인가요? 고려 좀 해봐야겠어요. 저의 꿈을. 그리고 블로그 원고 청탁 같은 걸 한 몇 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홍보를 끼워 넣어서 한 적도 많고 제가
그렇게 가라로 쓴 적이 많습니다. 약간 죄송하네요. 그 글을 읽었을 분들한테. 저는 정말 트루 블로거, 참 블로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웃이 한 3-4명 있는 작은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정말 저는 이 집은 진짜 맛집이다. 아니면 이 서비스는 정말 좋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집만 후기를 올리거든요. 게시글이 많나요? 한 달에 한 2-3편 올려요. 블로그가 아니라 규모는 인스타그램 아닌가요? 한 달에 한 정말 편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집 진짜 맛집이다. 이거 여기 서비스 써야겠다. 너무 좋다. 이런 데만 올려요. 그래서 이 집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선한 마음으로 올리는데 물론 파급력은 크지 않습니다. 3-4명이 보는 소소한 글. 그분들은 가시겠네요. 그러네요. 그랬으면 좋겠다. 다들 이웃 추가해주세요. 갑자기요? 블로그 홍보 방송이 돼버렸어요? 네, 그 다음 질문 드릴게요. 주인공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넣었냐면 이 마케팅 업체가 제대로 된 곳이 왠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처음부터 들었거든요. 편법 마케팅 업체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는데 왜 이런 주인공을 설정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은지 씨부터 말씀해 주세요. 이 주인공의 성격이요? 근데 저는 읽으면서 제가 하는 생각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솔직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찍 나가는 동료를 보면서 너가 적응을 못한 거겠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주인공이 잠깐 그렇게 느끼는 굉장히 찌질한 생각들이 제가 할 것 같은 생각과 잘 맞아서 솔직히 저랑 먼 인물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었거든요. 사실 사회초년생의 어떤 인문학 전공자이고 그렇게 내놓을 만한 스펙이 없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저도 이런 상황에 놓이면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와닿네요. 제가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르르. 취준생 에디. 네, 취준생이라서 저도 공감 많이 하면서 읽었습니다. 김빈 씨는요? 김빈 씨는 저도 은지 씨랑 똑같이 그 부분을 읽으면서 너가 적응 못한 거겠지 이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어요. 아니 근데 모두들 공감을 할 거예요 아마. 남들이 좀 덜 잘하고 내가 좀 더 잘해서 칭찬받는 일이 나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올 때가 많잖아요. 내가 뭐라도 된 것 같고. 인생의 활력소죠. 그렇죠. 내가 천재가 된 것 같고 막 정도. 막 일억만자가 될 것 같고. 그런데 그게 나중에 아직 낭독을 하진 않았지만 끝부분에 나도 적응을 못했다고 말을 했어야 한다. 이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다들 그런 경험이 살면서 한 번씩은 다 있었을 것 같아요. 알고 보니 그건 자랑할 만한 게 아니었다는 그런 그게 바로 이 소설의 포인트이지 않았나 해서 주인공의 성격이 그거를 잘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 비슷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뭔가 불의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것들을 보고 그냥 내가 여기서 어차피 있어야 하고 있는 사람이고 하니까 나는 버텨야 한다. 그냥 별로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합리화를 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솔직히 직장이라고 할 순 없지만 알바를 하거나 하면서 그렇게 느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저도 그냥 여긴 내가 일하는 곳이니까 하고 이렇게 합리화를 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저와 닮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다들 어른이 되고 계시군요. 불의에 적응해 나가는 네, 가치 어른이 판단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 않게 되는, 회피하게 되는. 준영 씨의 경우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법 마케팅 업체가 아니라 편법 마케팅 업체라는 게 굉장히 좀 흥미로웠어요. 약간 일부러 이 인물한테 나는 그냥 법을 완전히 어기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러면 안 되는 거 알긴 알지만 법을 완전히 어기는 것도 아닌데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합리화를 바로 해버리고 그리고 맨 처음에 나왔듯이 나는 프로다를 완전히 자기 암시로 해버려서 정말로 마지막에는 너가 열심히 했어야지 진짜 어느 프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볍게 얘기해버린다는 게
참 자기 암시가 쉬운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주인공이 4년제 대학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취업을 바로 한 평범한 인물이잖아요. 이렇게 평범한 인물도 이러한 편법적인 회사에 발을 쉽게 디딜 수 있는 게 지금 뭔가 우리 취업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현실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가슴을 찌르는 말이네요. 나중 우리의 모습이에요. 안 돼요. 여러분은 그러면 안 돼요. 이 사람을 어떻게 욕하겠어요. 저 그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저도 블로그 메인에 제가 쓴 게시글이 몇 번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광고용으로 쓴 블로그 포스팅이었는데 연예인 이름을 팔고 내가 이 사물을 광고를 한다는 게 평소 같으면 이딴 걸로 내가 돈을 벌어? 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니까 아무런 죄의식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사람은 참 적응의 동물인가요? 아니면 슬픈 현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 낭독하기로 하는데요. 이렇게 주인공이 채털리 부인의 블로그를 만들어서 승승장구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블로그가 불량 블로그로 분류가 돼서 더 이상 광고글이 검색에 뜨지 않는 그런 블로그가 됩니다. 낭독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희 가만한 나날 115페이지. 그러던 11월의 어느 날 밤이었다. 그날 나는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있었다. 유독 힘든 날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날 나는 수십 개의 블로그에서 수십 명이 되어 리뷰를 썼다. 30명이 넘어갈 즈음엔 의식이 몽롱했다. 그야말로 타자치는 기계였던데 차라리 진짜 기계라면 편할 것 같았다. 제깍제깍 다음 사람이 될 수 있을 테니까. 나는 스스로 기계라고 다이얼을 한 칸 돌리면 다른 채널로 바뀌는 머신이라고 중얼거렸다. 남아있던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고 나도 슬슬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하던 일을 정리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전 오랜만에 채털리 부인을 방문했다. 그녀는 거기 그대로 있었다. 모든 기록을 간직한 채 마지막 포스팅 날짜까지 그대로였다. 그녀의 삶은 얼음 속에 보존되어 멈춰 있었다. 별 생각 없이 쪽지함을 열었다. 예전 이웃들과 주고받은 쪽지들 맨 위로 아직 읽지 않은 새로운 쪽지가 와 있었다. 최근에 받은 것이었다. 메시지를 클릭했다. 글씨가 빼곡했다. 광고인가 싶었는데 광고는 아니었다. 블로그 이웃이라는 여자였는데 그 여자는 자신을 비기업에 뿌리는 살균제 피해자라고 소개했다. 두 아이 중 갓난아기를 잃었고 5살 아이는 폐가 손상돼 평생 산소호스를 끼고 살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이것이 비기업에 뿌리는 살균제 뽀송이 때문이라는, 그 안에 포함된 독성 물질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채털리 부인님이 올린 후기를 보고 구매해서 쓰기 시작했거든요. 날마다 사용한다고 했는데 괜찮으신지. 아무 일 없으시기 바라지만 혹시나 무슨 일이 있었다면 이쪽으로 연락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지? 메시지 끝에 적힌 링크를 클릭하자 새 창이 뜨면서 신문기사로 연결되었다. 큼직한 사진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로켓 모양의 산소통을 껴안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어린 남자아이의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내게 한층 더 충격적으로 보였는데 턱 아래에 세탁기 호스 같은 굵은 인공호흡 장치를 연결한 중년 여성의 사진이 있었다. 싸한 전율이 뱃속에서부터 퍼져나가면서 양손이 싸늘하게 식었다. 인간의 몸이 호스 달린 기계와 결합된 이미지는 언젠가 SF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가상 미래 속 캐릭터를 연상시켰다. 그러나 물론 전혀 그런 게 아니었다. 몸을 돌려 뒤를 둘러보았다. 빈 의자들만 정적 속에 놓여 있었다. 나는 채털리 부인의 블로그 내 검색창에 뽀송이를 입력했다. 1000건이 넘는 포스팅 중에서 즉시 하나의 게시글이 검색되었다. 전혀 기억이 없지만 내가 쓴 글이 맞았다. 침구며 패브릭 쇼파, 아기용품에 날마다 뿌리고 있다고. 간편한 데다 마음까지 뽀송뽀송해지는 기분이라고 쓰여 있었다. 아기 있는 집이라면 무조건 추천이에요. 심장이 세게 뛰고 있었다.
비기업의 살균제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었다. 뉴스에서 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들렸다. 하지만 내가 사용 후기를 올린 적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내가 언제 이런 글을 썼지? 중략. 이 사람이 나를 찾아오면 어떻게 하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 어느 순간 나는 그녀와의 대면 상황을 상상하고 있었다. 나를 찾아와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지? 나 때문에 뽀송이를 쓰게 됐다고 말해서 경찰이나 누가 찾아오기라도 하면? 한 번 쓰고 그 뒤로는 쓴 적이 없다고 발뺌할까? 그런데 내가 주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텐데 아이도 개도 없고 실은 뽀송이를 사용한 적도 없다는 게 밝혀지면 문제가 될까? 그게 처벌감이 되나? 나 때문에 회사에 말썽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시계를 보니 10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컴퓨터 본체만 윙윙거리는 정적 속에서 나는 다시 쪽지함을 열어 그녀가 보낸 메시지를 처음부터 읽어 내려갔다.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나는 상황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혹시 나와 나의 가족도 피해를 입지 않았는지, 살균제 때문인데 모르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있었다.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에 대해 알려주었다. 나를 탓하는 게 아니었다. 그녀는 나를 자기와 같은 피해자라고 여기고 있었다. 점차 심장박동이 안정되었다. 왜인지 모르지만 반사적으로 그녀가 내게 화를 내고 있다고, 따져 물으려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다시 한번 메시지를 훑어보았다. 그녀가 내게 찾아올 가능성은 없어 보였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제야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정수기로 가서 물을 마시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천을 꺼내 안경알을 닦았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서 나는 가상의 답변을 계속하고 있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이해하면서도 그러자 더 좋은 답변들이 떠올랐다. 그녀가 채털리 부인의 후기를 읽고 뽀송이를 샀다는 걸 어떻게 알아? 그게 증명이 가능한가? 그녀와 나는 블로그 이웃일 뿐 따로 친분이 있는 사이도 아니었다. 다른 곳에서 먼저 정보를 접해놓고 잊었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중략. 집에 들어오니 씻고 잠자리에 들어야 할 시각이었다. 불을 끄고 이불을 덮고 누웠다. 정말 끔찍한 일이야. 나는 생각했다. 그래도 뒤늦게나마 이유가 밝혀져 다행이었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니 합당한 보상을 받겠지. 진심으로 그러길 빌었다. 기사에 실려있던 사진들이 떠올랐다. 그 사람은 살아있고 숨을 쉬는 한평생 산소통과 거기 연결된 호스, 호흡기에서 분리될 수 없었다. 나는 돌아 누우며 생각했다. 그 사람들에게 합당한 보상이라는 게 뭘까? 그런 게 있을까? 네, 낭독 듣고 왔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장면이 묘사가 되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사회적 배경을 그리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인공의 심리적 변화가 돋보이는 부분이에요. 처음에는 이 메시지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해요. 이 사람이 나를 쫓아오지 않을까 하는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다시 읽고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나? 라는 생각을 했다가 다시 설마 나 때문에 그렇게 됐겠어? 라면서 외면을 하다가 나중에는 합당한 보상을 받겠지라고 해버리는 그런 흐름을 거쳐요. 그 흐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먼저 제가 얘기를 하자면 뭔가 이 주인공이라면 당연하게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보통 카톡으로 누군가와 다투거나 어떤 말싸움을 하게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게 나오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저한테 나쁜 악의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도 딱 제가 찔리는 게 있으면 그게 나쁜 의도를 읽힐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온 것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나한테 화를 내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냥 찔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처음에 그러한 말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화를 내고 있나? 해서 찔리고 다시 읽어보니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 근데 어쩌면 되게 아니란 생각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하는 게. 근데 그냥 책을 쭉 읽어보면은 그냥 그렇게 느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한창 그 뷰티 유튜브를 즐겨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유튜버가 몇 명 있었고 그 구독자가 막 몇십만 명? 그래서 좀 파급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연히 협찬도 많이 했고 본인들이 쓰고 나서 좋았던 것도 추천을 해줬는데 어떤 유튜버가 협찬을 받아서 이제 되게 꼼꼼하게 리뷰를 했던 제품이 있었는데 컨실러였어요. 근데 저도 그걸 보고 약간 되게 가격도 싸고 굉장히 이름 있는 브랜드였고 엄청 혹했어요. 그분이 막 이렇게 막 자세히 막 잘 가려진다 이렇게 보여주면은 되게 엄청 좋은 제품인 것 같아서 저도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잠깐 잊어버린 차에 그 컨실러에서 이제 발암물질이 검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다시 이제 그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그 영상이 삭제돼 있고 굉장히 긴 사과문이 올라와 있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파급력이 있고 그 자기로 인해서 물품을 구입해준 사람이 많다는 걸 알고 그럼에도 이런 일이 있을지 몰랐다라는 약간 그런 사과문이었는데 이걸 딱 보자마자 그 유튜버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물론 그 컨실러에 있던 발암물질이 어떤 호흡기를 달 정도로 좀 큼지막한 사안까지는 아니어서 그렇게 이슈가 되진 않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정말 잠깐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파급력을 줄 수도 있는데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은 그 정도의 검열을 거쳤나? 생각을 했었나? 나는 내가 뭔가를 추천하거나 뭔가를 되게 좋다고 말하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미칠 영향을 생각했나? 약간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유튜버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났는데요. 그 유튜버나 뭐 개인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광고를 할 때 그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택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 제품이 안 좋은 것 같다면은 거부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주인공이 회사원으로 그것도 그냥 4년제 대학 나온 그냥 취준 생활을 거쳐서 취업을 간신히 한 회사원으로 나온 데에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유튜버 얘기를 해서 생각이 난 건데 저도 이분은 이 주인공은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 상사가 시키면은 일단 하게 되지 않나요? 뭐 그것도 이제 신입사원인데 처음으로 맡긴 일인데 이 제품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안 할게요. 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거는 개인에게 이 인물이 자신에게 자기 위안을 했던 것처럼 개인에게 죄를 물어야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아무래도 이 마케팅에 잘못된 뭐 체계라든가 그런 데 좀 더 문제점을 뒀다고 생각을 했어요. 은지 씨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근데 그래도 죄책감은 들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했던 이 소설의 재밌는 부분은 그거였어요. 어쨌거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얼마나 사회에서 을인지 얼마나 소수자적 위치에 했는지를 모두가 알고 있어요. 일단 뭐 20대, 30대 초반, 20대 후반에 여자고 회사원이고 신입사원이고 이런 걸 보면은 그런 게 예상이 되잖아요. 이 위치에서 얼마나 가장 낮은 위치에 있을지 회사 속에서 사회 속에서.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왜 이런 이상한 기업에 광고를 나한테 맡긴 거지? 라는 생각보다 내가 쓴 글, 내가 저걸 썼다고? 내가 쓴 글로 누가 저걸 샀다고? 에 먼저 초점을 맞춰요. 주인공이 그렇게 생각이 이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약간 객관적인 입장에서 읽으니까 왜 이렇게 생각하지? 이거는 회사한테 따질 거 아닐까? 왜 이런 제품을 리뷰하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먼저 들었지만 물론 저도 이 자리에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강경하게 대응을 못했겠죠. 근데 소설 속에서 계속 그 마지막에 그 상사한테 왜 뭐 이런 그거 봤냐? 이거 우리가 리뷰했던 거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그 자기 내면 세계에서 그걸 탓한 적이 없고 계속 자기의 약간 합리화와 자기적 의심과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재밌다고 느꼈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의식하지 못할 만큼 옛날에 썼던 포스트잖아요. 광고 그리고 어쩌면 자기가 무엇을 광고하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광고를 해서 채털리 부인이나 어떤 리뷰가 더 잘 보이는 게 중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고 회사의 탓으로 돌리지 못하고 그저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준영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달랐던 부분이 홍보 회사에서 잘못한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애초부터 이 살균제가 만든 쪽에서 아예 검사를 안 한 거기 때문에
어느 홍보든지 여기가 편법 마케팅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느 홍보 업체든지 그냥 이거를 홍보해줘라 하고 이런 좋은 점이 있다 하면은 당연히 그걸 홍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건너서 그냥 이 주인공의 심리만 보았을 때는 처음에는 되게 내가 쓴 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점점 가면서 이거는 채털리 부인이 썼던 글이고 나랑은 별로 관계없어 하면서 점점 객관화하는 부분이 문제에서 회피하려는 모습이 많이 보여가지고 그 부분이 굉장히 재밌게 느껴졌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주인공이 그 피해자분한테 원인 제공을 한 건 맞지만 근본적인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두려움과 그걸 피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자기 위안되는 모습까지 저는 좀 공감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고민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좀 공감이 갔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도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애들한테 말해, 시켜라고 하면은 내가 만약 반장이거나 무슨 그 수업의 조장이에요? 그럼 가서 애들한테 얘들아 선생님이 이렇게 하래 라고 말하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어떤 의도 같은 거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방적인 지시고 그건 되게 당연시 되게 따라야 했었고 그런 걸 떠올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김빈 씨 말을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게 저희가 이 주인공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그렇고 되게 이 사회에서 약자잖아요. 그래서 약자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나도 모르게 가담자가 되는 상황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네요. 나도 모르게. 네. 까라면 까 이런 위치에 놓여 있으면 그 지시받은 행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행동을 하게 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마지막 문장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합당한 보상이라는 게 뭘까? 그런 게 있을까? 라고 너무나 선명하게 작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까지 선명하게 얘기할 줄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문장을 읽었어요.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합당한 보상이라는 건 이렇게 호스를 꽂고 평생 살아야 하는 갓난아이를 잃은 여성에겐 없다는 거. 그거를 알았다는 게 굉장히 선명히 드러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과서적인 교훈을 준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의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이 주인공의 심리 변화가 극적으로 계속 드러났기 때문에 잘 완결이 된 부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인공이 개인적으로 회사가 시켜서 까라면 까야지라고 했다기보다는 주인공 자체도 애초에 이 일을 즐겼었고 그냥 창작하고 칭찬받는 게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나와 있다시피요. 그래서 아예 내가 이렇게 즐겼고 난 창작 활동을 하고 있고 난 국어 공문에 왔으니까 뭔가 성향도 살리고 있는 이 즐거움이 단숨에 날아가는 붕괴되는 요소의 전환점을 하나 봐서 뭔가 관계에 있어서 생각하는 전환점을 준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발적 노예의 상태에서 리뷰를 쓰고 주인님의 칭찬에 기뻐하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 사건이 있고 얼마 뒤에 살균제 치약 사건이 터집니다. 다시 낭독 듣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희 가만한 나날 124페이지. 얼마 뒤 이번에는 살균제 치약 사건이 터졌다. 뽀송이에 함유된 독성 물질이 시중에 유통 중인 치약에도 들어갔다는 발표가 나왔다. 그날 퇴근해서 세면대에 꽂힌 치약을 확인해 보았다. 살균제 치약 목록에 올라있는 제품이었다. 수납장을 열어보니 새 튜브가 2개나 있었다. 마트에서 구입한 치약은 환불해준다고 했지만 언제 어디서 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나는 치약을 전부 쓰레기통에 버렸다. 동네 슈퍼 진열대에는 치약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다. 이 중에 목록이 없던 게 뭐더라.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하는데 문득 피로가 몰려왔다. 검색된 것은 미백 기능성 치약 후기들이었다. 전부 광고였다. 이놈의 쓰레기 포스팅들 진짜 짜증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스스로도 어이가 없어 작게 웃었다. 다음날 점심을 먹고 사무실에 들어가 보니 직원들이 치약 얘기를 하고 있었다. 우리 집엔 한다스가 있더라니까. 저희 집에도요. 추석 때 선물 세트 받았던 건데 그것도 환불할 수 있나? 지금까지 잘만 썼는데 뭐 괜찮아 안 죽어. 나는 그들의 잡담을 들으면서 전날 새로 산 치약과 칫솔을 꺼냈다. 그때 팀장이 자리에 앉은 채 고개를 들고 대화에 끼어들었다. 계속 썼으면 어떻게 됐을지 누가 알아. 잇몸에 염증이 생겨도 치약 때문인지 몰랐겠지. 보송이도 그것 때문인 줄 알기까지 그렇게 오래 걸렸다는 거 아니야. 다른 직원들과 달리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목소리였다. 그날 오후 그와 나란히 복도를 걷게 되었을 때 나는 문득 그에게 말을 꺼냈다. 팀장님, 그 뽀송이 말이에요. 뿌리는 살균제. 응, 그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더라. 점심시간에 주고받은 대화에 여운이 살아나는지 그가 관심을 보였다. 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저희도 홍보한 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리뷰했던 기억이 나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랬어? 그거 진짜 나쁜 놈들이더만.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게 말이에요. 앞으로 뭘 믿고 쓰겠어요. 나는 그를 따라 보조를 맞추며 말을 이어가려 했다. 그러나 그걸로 대화는 끝이었다. 그는 걸음을 빨리 했고 나는 점점 멀어지는 그의 작은 뒤통수와 목, 좁은 어깨를 보며 뒤에서 따라 걸었다. 별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꺼낸 말이었는데 막상 그가 그냥 걸어가 버리자 순간 터무니없을 정도로 몹시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복도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 왜 이래? 뭘 원했던 거야? 나는 당황스러워 스스로 다그쳤다. 그때 나는 그가 적어도 대화를 더 이어주길 바랐던 것 같다. 내 기분을 아는 척 해주길 바랐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과 얘기해보고 싶었고 그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일 것 같았다. 나보다 더 삶의 경험이 많은 이로부터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관점의 말을 듣길 기대했다. 아마도 우호적이지만 균형 잡힌 그런 말을, 내가 아직 나이가 어려 모르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빠르게 걸어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다. 나중에라도 그가 한마디 해주지 않을까 싶었지만 그는 그 화제를 다시 입에 올리지 않았다. 네, 팀장님과 직원들이 살균제 치약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낭독을 해보았어요. 팀장님과 직원들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다들 아마 뽀송이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광고했던 사람들일 텐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은지 씨부터 말해볼까요? 그냥 그 리뷰를 쓰는 행위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다 차단한 채로 그 일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빈 씨는요? 그 팀장과 직원들의 반응,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에서 시작해야 되는 굉장히 철학적인 사유가 들어가야 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저희도 뭐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들이 하는 대화는 학교에서 우리가 뭐 버닝썬 사건이 터졌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것과 비슷한 종류의 스몰 토크가 아니었나. 그치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죄의식을 가지고 있던 주인공에 대해서는 주인공이 되게 착한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팀장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면서도 약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주인공은 그나마 이 무리에서 굉장히 윤리적인 인간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소원 씨는요? 일단 팀장님이나 직원들은 그 같은 회사에서 주인공이 그걸 홍보한 글을 썼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회사에 대한 그런 회사의 체계 같은 게 잘 안 잡혀 있기도 하고 관심도 별로 없고 그냥 정말 나는 회사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한다. 이런 느낌의 그런 직원들의 모습인 것 같아서 어쩌면 조금 현실감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보통 또 자신의 커리어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그냥 돈 벌기 위해서 그냥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것 같아서 조금은 좀 씁쓸했습니다. 이 다음에 이 업체가 망해요. 왜냐면 엠포털에서 블로그 알고리즘을 바꾸면서 이렇게 광고를 하는, 편법으로 광고 마케팅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 더 이상 광고를 할 수 없는 환경이 되고 전부 짐을 싸서 그냥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팀장이 말해요. 이 주인공 경진 씨에게 나 회사 차리면 너 다시 와라. 나랑 일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주인공이 나는 팀장에게 혐오감을 느꼈다고 서술을 합니다. 준영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적으로 팀장에게 느꼈던 혐오감이라는 것 자체가 첫 번째가 너가 나를 이렇게 망하게 만들고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라는 울컥하는 반항심이 하나 있었다면 나머지 혐오감은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느껴지는 혐오감을 팀장하기 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팀장 자체는 이미 아무것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그리고 주인공이 어떤 부분을 곤란하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우리는 이렇게 일을 진행하지 이렇게 일을 처리하지라는 것에 완전히 판에 박혀버린 사람이 되어서 주인공에게 일말에 남아있던 양심이나 가책이 팀장을 통해서 쿡 찔러졌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혹시 아니면 팀장도 주인공과 똑같은 루트를 거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남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힘들어하는 동안 팀장은 그것을 잘 외면하는 사람으로서 이 직장에 가장 잘 맞는 사람으로서 살아남은 게 아닌가. 그래서 못 느끼는 게 아니라 안 느끼려고 노력하는 아주 잘하는 사람, 그 노력을 잘하는 사람이라고도 느껴집니다. 네, 이제 마지막 낭독이에요. 김세희 가만한 나날 131페이지. 나의 첫 직장. 나는 그곳에서 26개월간 일했다. 26봄부터 28 여름 무렵까지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얼굴에 확 와닿던 건조한 공기며 휜 책상들이 놓여있던 모습이 선명하다. 하지만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은 입에 올리지 않게 되었다. 어쩌다 첫 회사가 화제에 오를 때면 작은 광고 대행사에 다녔다고만 대답한다. 하지 않는 말들은 그것 말고도 또 있다. 별것 아니지만 이를테면 이런 것. 그곳을 나온 이후 나는 채털리 부인의 연인을 읽을 수 없게 되었다. 책장에 꽂혀 있으나 어쩐지 펼쳐볼 마음이 일지 않는 책. 나는 어디에서도 채털리 부인의 연인을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네,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을 준혁 씨가 낭독을 해주셨어요. 저는 모두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모든 패널분들께. 진짜 가해자는 누구일까? 근데 진짜 피해자는 또 누구일까? 이것에 대해서 은지 씨부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정확하게 나눌 수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먼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누구는 가해자고 누구는 피해자다라는 말을 아무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에서 나는 이런 가해자이기도 하지만 이런 피해자이기도 하고요. 우리 사회 구조 그리고 모든 어떤 대기업이 가진 다양한 부조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가해자와 피해자를 만들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김빈 씨는요? 저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소설에 나오는 모두는 사실 어떤 죄를 받기에는 범죄자는 아니잖아요. 저는 아까도 처음에도 말했지만 역시 체계와 사회가 문제다. 자본주의가 범죄자다. 이거는 이렇게 결론을 철학 써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선동적인 이야기인데요? 선동적인가요? 좀 그렇지만 작품하면 어떻게 편집해드릴게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 주인공이 돈 벌려고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 회사 직원들도 돈 벌려고 어쩔 수 없이 다 일을 해요. 그리고 이 뽀송이 만든 기업도 어쨌든 간에 자본주의의 논리에 그 안전 시험 그걸 거치지 않고 상품을 내놓아서 이런 사단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자본주의가 문제지만 그 안에서
약자로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담자가 되어버린 우리도 어떠한 죄의식 정도는 갖고 살아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이 소설을 통해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팀장이 되나 아니면 이 주인공이 되나는 정말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에디 씨가 말했던 것처럼 그 주인공 같은 사회초년생이 그런 익숙함, 뭔가 그런 것에 대한 익숙함?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계속 익숙해지다 보면은 정말 팀장의 위치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행위에 가담하게 되는 것은, 그리고 죄의식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은 정말 한 끗 차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우리 마음속에 죄의식 하나 정도는 다 품고 살기로 합시다. 갑자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인공은 이미 팀장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마지막에 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자기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정확히 알리지 않는 것을 봤을 때 그냥 자기의 행동은 부끄러운 것은 아니지만 그저 숨기고만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팀장이 돼가고 있는 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적 문제라고 물론 생각을 하고 자본주의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개인적으로는 주인공이 할 수 있었던 선택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던 것일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애초부터 주인공이 이 회사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공고에는 어떤 식의 방식인지 혹은 입사하고 어떤 식의 마케팅을 하는지 알았을 텐데 그걸 거절하지 않고 들어갔다는 건 분명히 주인공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경로를 만든 사회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주인공의 감각, 감정을 좀 생각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여기에 정말 반박을 하고 싶습니다. 시작해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책을 정말 몰입해서 읽었어요. 이게 되게 잘 읽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약간 과몰입을 한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주인공에 되게 공감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일단 취직을 했으면 어차피 취직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어렵게 취직을 해서 들어갔으면 저는 거기에서 함부로 반발을 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일단 내가 해야 되는 일이면 하는 거고 내 일에 책임감을 느끼고 그냥 일을 완수하는 거에만 집중을 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함부로 이 주인공을 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인지 지금 원래 질문이 가해자랑 피해자에 대한 질문이었잖아요. 근데 가해자를 따지는 것보다 일단 저는 이 주인공 자체가 피해자라고 정말 많이 생각을 했어요. 저 아까 준영 씨가 말했듯이 그 첫 회사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냥 회사 이름을 회사라고 말을 하지 않고 작은 광고 대행사에 다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거를 되게 주인공이 조금 이렇게 숨긴다는 것 자체가 되게 본인 자체도 자책감을 느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아하는 부분이라는 거, 그거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그냥 주인공이 너무 피해를 받은 게 아닌가. 자기가 다녔던 회사도 어떻게 제대로 말을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진짜 가해자는 뽀송이를 만든 회사랑 또 국가의 보건기관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제품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사하지도 않고 제품을 출시한 잘못이 일단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런 안전기준법이 엄격하지 않아서 그 제품의 출시를 허가했다는 국가의 잘못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정말 화가 나는 건 어디에서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지 않았잖아요. 그 기업에서도 국가에서도. 제품과 관련된 관계자들도 솜방망이의 처벌을 받은 걸로 실제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제품을 믿고 사용한 소비자들이 그 정말 큰 피해를 입은 가슴 아픈 사건인 것 같아요. 갑자기 은빈 씨 말 들으니까 굉장히 실용적인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법정 라디오가 된 것 같은 듣는 거 하면은 되게 색다른 저희가 문학 되게 프로파일. 네, 이빈 씨 굉장한 멋져요. 그러면은 저 에디 씨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저는 사회 구조의 문제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읽는 모든 단편 소설이 다 사회 구조의 문제일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지금 취준생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취준할 입장으로서 언젠가 취준을 벗어나겠지만 아무튼 취준을 할 입장에서 생각할 때
주인공이 만약에 자신이 가해자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 했다면 이 업체를 먼저 거절을 했었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지원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그게 가해자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되지 않고 이런 사회구조를 깨버리는 불법적인 사회구조를 깨버리는 수단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저는 제 취업의 기준이기도 해요. 이게 나 정도면 형편이 되니까 나는 사진 다 날렸고 말도 할 수 있고 읽을 수도 있으니까 적어도 나만은 그렇게 하지 말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다 보면 그것부터가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일 재밌었던 게 저는 뭐냐면 우연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의의 사도가 엠포털이에요. 결국에.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우연을 가장한 회피처럼 느껴져요. 결국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건 주인공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에요. 그래서 또 어떤 대기업이 자기들의 품질 관리를 위해 필터링을 해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필터링 여러 겹의 필터 중에 이번에는 엠포털이 필터를 해냈지만 우리 사회가 앞으로는 필터의 그 층층이 다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광고회사도 내가 만든 이 광고가 정말 이 제품이 괜찮은 제품일까? 혹시나 윤리적인 문제나 그런 문제는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당연히 도의적으로나마 필터로서의 책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동감을 합니다. 왜냐면 어쨌거나 이 주인공이 죄의식을 느끼는 것만큼 그리고 팀장이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뭔가 묘사를 한 소설의 이 내면에는 작가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물론 당연히 1차적으로 잘못한 거는 그런 쓰레기 뽀송이를 만든 회사겠죠. 하지만 과연 그들만이 가해자인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한테만 질문을 드릴게요. 주인공 경진에게 가만한 나날이란 이라고 손에 드셨네요. 이빈 씨에게 질문 드릴게요. 네, 저는 이 말로 끝내고 싶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가 되었다. 이거 밀고 있는 거였어요? 주인공이 사람들을 속이고 그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가짜 광고를 하는 건 그런 일을 별다른 생각 없이 하니까 그 일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가만한 나날을 보내다가 그 일이 있은 후에 그런 아픔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가만히가 됐네요, 정말. 네. 또 그 피해자한테 연락이 왔을 때 그 계정을 지우는 것도 주인공이 문제를 어떻게 회피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만한 주인공이 주는 그런 교훈도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되지 말자, 우리. 가만히가 되지 말자. 네. 네. 좋은 교훈을 남기고 끝나는 네요, 오늘. 네. 지금까지 김세희의 가만한 나날을 읽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부에서는요, 네, 재밌을 거예요, 2부. 네,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팔리는 문학회 시즌3 55화 1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